네, 2교시 금오신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는 김시습 금오신화의 필사본인데요. 글씨가 조금 깨져 있긴 합니다만 16세기에 작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 필사본입니다. 금오신화는 15세기 작품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손으로 써서 여러 저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금오신화의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작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문인이자 생육신 가운데 한 명인 김시습이 저자인데요. 이분이 금오산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조선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 금오신화입니다. 참고로 이제 한글로 쓰인 최초의 소설은 홍길동전, 허균의 홍길동전임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금오신화는 한국 전기체, 전기라는 것은 이제 위인전 같은 그런 전기가 아니고요. 이제 기자가 기이하다 할 때 그 기자예요. 그래서 기이한 이야기를 전함이라는 의미에서 전기인데 이러한 유형의 소설들을 전기체 소설이라고 합니다. 금오신화는 이 전기체 소설의 효시로 평가받는 작품이에요. 한국에서요. 세조 집권 이후에 김시습은 관직에 나가지 않고 도가에 투신을 했기 때문에 소설들의 불교 내지는 도교적 성격이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세기 초반 최남선이 일본에서 전해오던 목판본을 발견을 해서 1927년에 잡지 계명이라는 잡지 19호에 이 금오신화를 소개한 바가 있어요. 한편 금오신화 완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일부만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울 이생규장전 역시 그 금오신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완복사 저포기부터 해서 이제 용궁부연록까지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복사 저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로만 되어 있을 때는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되게 애매하죠.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라는 놀이를 하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인공은 양생이라는 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복사 구석에서 부처와 이제 저포놀이를 하다가 이겨요. 그러면서 그 대가로 아름다운 처녀를 얻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생규장전이 실려 있고 그 다음에는 취유부벽전기라는 부분이 실려 있는데 여기 주인공은 이제 상인인 홍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달밤에 술에 취해서 대동강 부벽루에 올라가서 고국의 흥망을 탄식하는 시를 읽다가 한 처녀를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만복사 저포기와 뭔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한편 남연부주지라는 소설에는 선비 박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저승사자에게 인도가 되어서 연부주라는 별세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여망과 사상적인 담론을 벌이는 이야기가 이제 주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용궁부연록이라는 소설에서는 마찬가지로 선비인 이번에는 한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이 꿈속에서 이제 용궁으로 초대가 돼서 가서 겪은 일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전반적인 이 스토리의 유형을 본다면 애정소설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거가 더불어서 명혼소설, 명혼이라는 것은 생전에 부부가 되지 못한 그 죽은 남녀를 같이 사후에나마 인연을 맺게 해주는 그런 것을 명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혼 소설의 스토리를 띠고 있는 게 우리가 보는 이생규장전도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하고요. 만복사 저포기 그리고 취유부벽전기 뭐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한편 몽유소설이라고 하면 몽유병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잠자면서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몽유병이라고 하는데 몽유 그 뜻 자체는 이제 꿈속에서 뭐 유람을 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남연부주지 그리고 용궁부연록 같은 소설에서 이제 몽유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 애정소설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명혼이나 몽유소설 같은 것들의 느낌을 보면 도가적인 느낌이 잘 배어 나오는 그런 내용을 많이 쓴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시습 금오신화 가운데 이제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5쪽이고요. 강의 수강 전에 미리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이생규장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규장전의 의미는 뭐냐면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전은 이생이 담 너머를 엿보는 이야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소설 역시 이생이라는 사람과 최씨 처녀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송도, 당시 이제 고려의 수도였죠. 김시습은 참고로 조선 전기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소설에서 배경을 삼고 있는 것은 고려 후기예요. 그래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옛말이 송도입니다. 송도에 살았던 이생은 글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씨 처녀와 교제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둘은 혼인을 해서 잠깐 행복을 누리기는 하는데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이생이 가족과 최씨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최씨는 혼백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생과 같이 살아가기는 하지만 최씨는 이후 꼭 정해진 기한이 다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저승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가를 읽고 주인공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이생규장전에서 나오듯이 이생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인 최씨 처녀가 되겠죠. 그리고 배경은 고려의 어느 시기, 정확히 후기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 정도로만 현재까지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생과 최씨 처녀의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다까지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주변의 평은 긍정적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류가인 이도령, 요조숙녀 최낭자, 그 제주 그 용모를 듣기만 해도 굶주린 창자를 채울 수가 있다네. 네, 굉장히 짤막한 시인데 여기서 주변 사람들의 이 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둘의 조합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둘을 보기만 해도 이제 보는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고 할 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엄청난 칭찬이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 둘이 이제 선남선녀의 전형이겠거니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생은 최씨 처녀에게 굉장히 큰 호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글 공부를 하러 갈 때에도 최씨의 집을 지나쳐 가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생은 시 세수를 써서 최씨 처녀의 집 담장 안으로 던져 놓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성여가 탕문군을 꾀하느려 할 때 마음속에 품은 정은 이미 흠씬 깊었도다. 울긋불긋 담장머리 농염한 복사꽃과 오약꽃은 바람 따라 어느 곳에 어지러이 지려나. 네,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서 이제 담장 안으로 던져 놓은 것인데요. 시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사마상여라는 분은 이제 한나라가 이제 왕망이 중간에 이제 신나라를 세움으로써 전한과 후한으로 나뉘거든요. 그리고 후한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고 전한은 그 전입니다. 유방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왕망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그때를 전한이라고 해요. 어찌되었든 이 전 한나라에 살던 문인인데 젊어서 총나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타광손의 딸이자 과부였었던 탕문군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에게 이제 사마상여가 반해서 검은고 연주를 통해서 그녀의 호감을 사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이루어져서 둘이 부부가 되죠. 이생이 이와 같은 시를 써서 최 씨에게 보냈던 이유는 사마성여를 자신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탕문군을 이제 최 씨에 비유를 해서 그녀에게 반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함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마상여가 탕문군을 유혹을 할 때 이미 이제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이생 자신도 최 씨 처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각별했던 것을 이제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를 보도록 할게요. 이생과 최씨 처녀는 그렇게 이제 혼인을 하게 됐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생은 이듬해 과거의 급제에서 높은 벼슬을 올라서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불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을 하고 왕은 복주, 이제 지금의 안동 지방인데 여기로 피난을 가요. 실제 홍건적이 고려 말기에 이제 잦은 침입을 했었죠. 북방에서는 홍건적이 침입을 하고 남방에서는 왜구가 이제 침입을 해서 고려가 안팎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는데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소설의 시기적인 배경이 고려 후기 공민왕 시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에 이제 한족 반란군 가운데 하나예요. 원나라는 이제 한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민족이 세운 국가잖아요. 몽고에서 이제 있었던 유목민들이 세운 국가였기 때문에 이것에 한족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원나라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런 반발심을 많이 줄기는 했죠. 주원장이 한족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원나라 말기 이제 통치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한족 반란군이 점점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뭉쳐서 홍건적이 된 것이고요. 이제 비단은 이제 중국 본토뿐이 아니라 고려에도 침략을 해서 당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어요. 이들이 이제 대규모로 침공을 했던 게 두 차례였는데 2차 침공 당시에 수도 개경이 함락당하고 왕이 이제 안동까지 몽진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안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건국 시조죠. 이성계 등이 활약을 해서 3개월 만에 홍건적 10만여 명이 죽고 남은 인원은 이제 북쪽으로 패퇴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3개월 동안 고려 본토를 거의 도륙내다시피 했어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이제 발생을 했고 사회적인 혼란을 겪게 됐는데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부부나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각자 살 길을 도모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중 이생 역시나 홍건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게 됩니다. 가족과 최씨까지도 잃고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탄식하면서 지난 일을 떠올리게 돼요. 계속 그러고 있던 차에 한밤중에 이제 회랑 끝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이 최씨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이어서 다입니다. 이생은 최씨가 난리통에 이미 숨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분명히 지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혼백인 것을 알면서도 최씨니까 그 모습이 그래서 다시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생은 관직에 나서지 않고 최씨와 조용히 함께 살게 돼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홍건적의 침략으로 집을 난리통이었으니까 집을 다 떠났었겠죠. 가생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조금 안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이생은 이후에는 인간사에 게을러지게 돼요. 그래서 친인척의 길사 내지는 뭐 형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체 이제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두문불출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던 사람은 이제 무얼 하고 있었는가? 오직 이제 혼백이었던 최씨와 시를 지어서 주고받으면서 그냥 금술 좋게 행복한 시간을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에도 이제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몇 년 후에 최씨는 이생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이별을 고합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 없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로 애정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이제 이승에서 연을 닿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이 둘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을 해서 최씨가 잠시나마
환생을 해서 혼으로나마 이생과 함께 삶을 살았던 것이지만 이생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최 씨는 어찌됐든 혼백이기 때문에 이승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승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정을 이제 이생에게 고백을 한 것이죠. 최 씨는 떠나기 전에 이생에게 술을 권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한수를 지어 부릅니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을 하소연할 곳 없어라. 네, 1행부터 4행까지 각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행은 홍건적의 침략으로 인한 고려와 홍건적의 싸움, 그 싸움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시기가 또 겨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2행입니다. 전 국토가 짓밟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잃는 비극을 그리는 장면인데요.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네, 옥과 꽃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뭐 소중한 무언가가 이제 부서지고 흩날려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요. 원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금슬이 좋은 짐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그 원앙마저도 짝을 잃는다라는 것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잃는 그런 비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삼행인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어떻게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을 하소연할 곳 없어라. 이유 없이 희생을 당한 것이잖아요. 정말 사람들로서는 고려 사람들로서는 난데없는 홍건적인 침입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사람들의 이 비극을 그리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가 이렇게 시를 지어서 슬퍼하는 모습에 이생 역시 어찌 홀로 여생을 보낼 수 있냐며 최 씨에게 반문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최 씨는 이생의 그 이승에서의 명수가 아직 남아 있는데 반해서 자신은 이미 귀신의 명부에 실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령에 저촉되어 이제 그 피해가 이생에게 미칠까 염려를 합니다. 이에 최 씨는 자신의 해고를 잘 거두어달라 부탁을 하고 종적을 감추게 되죠. 이후 이생은 그녀의 해고를 거둬서 부모의 묘 옆에 장사를 지내고 곧 그 자신도 병환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제 둘의 아름다운 절개를 칭찬하고 기리는 것으로 소설이 끝나게 되죠. 네, 소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활동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의 해석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가 글쓰기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의식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문제인데요. 한번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 규장 전에는 이미 죽은 여자가 마치 산 사람처럼 나타나 활동한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사랑을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은 이를 이루지 못하고 이별하고 만다. 이는 인간의 의지가 세계에 의해 패배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인해 자신의 꿈을 스스로 포기하고 당시 천민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승려가 되어 전국을 떠돌았는데 세계에 의해서 패배하는 구조는 김시습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네, 이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 저자인 김시습의 배경을 상기를 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시습은 어려서 재주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야사에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하도 그 명석함이 그 마을에서 자자하다 보니까 세조가 아니라 세종이요. 세종이 그 소문을 듣고 김시습을 이제 왕궁으로 불러서 그 재주를 시험을 한 후에 실제로 그렇게 엄청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그 꼬맹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단을 굉장히 많이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시습에게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했더니 꼬맹이 하나가 그 많은 비단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꾀를 내는
낼 것인가, 이 부분에 세종은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건데, 김시습이 그것을 비단을 다 이제 풀어서 엮은 다음에 허리춤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야사이기는 하지만 하여간 세종에게 나름의 총애를 받았던 것으로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김시습 역시 세종에게 굉장히 충성을 했었던 그런 신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종 사후에 이제 단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 세조가 단종에 이제 찬탈을 하고 개우정난을 일으켜서 왕위를 이제 빼앗게 됐을 때, 그는 이제 자기가 보던 책을 모두 불사지르고 스스로 머리를 깎아서 중이 됐다고 합니다. 사육신처럼 조정에서 계속 있으면서 세조의 반란을 이제 모의를 하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을 한 것이기는 하죠. 어찌되었든 이제 세종이나 문종 그리고 단종에 대한 충성심만은 사육신에 거의 비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시습은 사육신과는 다르게 스스로 이제 머리를 깎아서 중이 돼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당시 조선은 건국 이래 이제 숭유억불을 주창을 하던 국가였단 말이죠. 숭유억불이라는 것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왕들은 모두 불교를 배척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어찌됐든 국가 정책으로 숭유억불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려가 된다라는 것은 곧 스스로가 계급의 최하위층을 선택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승려가 되고 나서 전국 각지를 유람하면서 방랑 생활을 하고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세조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후 사육신의 한 명인 성산문,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극형에 처해졌을 때 그의 시신을 수습을 했다라고 야사에서 전해집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은 세종에게 많은 총애를 받았지만 변절을 했던 신숙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아무래도 신숙주는 사실상 고명 대신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세종 때 이제 많이 활약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세종이 많이 믿고 의지를 했던 신하였으니까 당연히 문종과 그 아들인 단종에게까지 충성을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제 친구였었던 세조의 편이 되면서 변절을 했었죠. 당연히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는 김시습이 이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승려였다가 속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파괴를 한 거죠. 그리고 대를 잇기 위해서 혼인을 하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참 불운하게도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다시 입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인간의 의지라고 한다면요, 제시문에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단종에게 충성하고자 했었던 김시습의 충정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잠시 파괴를 해서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아내와 혼인을 해서 대를 이어가고자 했었던 김시습 개인의 의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세계는 무엇일까요? 단종은 문종의 적장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종의 입장에서는 정말 귀하디 귀한 적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왕이 되는 게 맞았고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후 노상군으로 강등돼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부조리한 세계가 곧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종에게 충성을 다짐하던 많은 사람들, 뭐 사육신은 물론이거니와 뭐 생육신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육신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김시습이 원하던 세계는 끝내 도래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제 자신이 원하던 그런 세계에서 버림받게 된 김시습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리, 즉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숭유억불 정책을 취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그 버림받은 자리인 승려에 청하기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런 개인적인 배경이
이 금오신화 속 이생귀장전에 그대로 투영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생과 최 씨의 비극적 사랑이라고 포장이 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김시습 본인의 실제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죠. 즉 이생은 김시습 본인인 것이고 최 씨는 단종 내지는 단종의 조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홀령의 최 씨라고 한다면 단종의 복위를 꾀하던 사육신과 생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단종 복위 운동은 실제로 실패로 돌아갔고 사육신은 모두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곧 이생규장전 속에서 이생과 최 씨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단종이 죽어서도 복권이 되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왕을 기리는 신하들도 모두 다 처형이 당하고 결국엔 이제 만날 수 없게 된 것이니까 둘의 영원한 이별과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출석 과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빈칸을 채우면 됩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전기체 소설로 조선 최초의 무엇이다. 이 괄호 부분을 채워주시면 돼요. 캔버스 내 과제방에서 과제를 수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